식약처 임상 설명을 토대로 임상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분류로 1. 임상양리시험 2.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3. 치료적 확정 임상시험 4.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이 있다. 임상시험 실시시간에 따른 분류로 제1상 임상시험, 제2상 임상시험, 제3상 임상시험, 제4상 임상시험이 있다. 보통 임상 설계를 목적과 시간을 동일시하여 단계별로 그 기준을 같이 하고 있다.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분류 1. 임상양리시험 임상시험의 목적 마이너스 내약성 평가 마이너스 약동학과 악력 확정의 서술 마이너스 약물 대사와 상호작용 조사 마이너스 치료효과 추정 예 마이너스 용량 마이너스 내약성 임상시험 마이너스 단독과 반복 투여에 따른 약동학 약력 학 임상시험 마이너스 약물 상호작용 임상시험 2.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임상시험의 목적 마이너스 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마이너스 후속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마이너스 치료 확증 시험을 위한 시험 설계, 평 가항목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 예 마이너스 대리 양리학적 평가 또는 임상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잘 정의된 소수의 환 자에서의 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 상시험 용량 마이너스 반응 탐색 임상시험 마이너스 용량 마이너스 반응 탐색 임상시험 3.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임상시험의 목적 마이너스 유효성 입증 확증 마이너스 안전성 자료 확립 마이너스 임상적용을 위한 이익과 위험의 3대 평가 근거 제공 마이너스 용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 확립 예 마이너스 유효성 확립을 위한 적절하고 잘통 제된 임상시험 마이너스 무작위 배정에 의한 용량 마이너스 반응 임상 시험 마이너스 안정성 임상시험 마이너스 이환율 사망률을 위한 임상시험 마이너스 비교적 간단한 대규모 임상시험 마이너스 대조군을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 4.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임상시험의 목적 마이너스 일반 또는 특정 대상군 환경에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이해 흔하지 않은 이상 반응 확인 마이너스 추천되는 용량을 확인 예 마이너스 대조군을 이용한 유효성 임상시험 마이너스 이환율 사망률에 대한 임상시험 마이너스 부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마이너스 비교적 간단한 대규모 임상시험 마이너스 약물 경제학적 측면의 임상시험 임상시험 실시 시기에 따른 분류 제1상 임상시험 제1상 시험은 의약품 후보 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은 독성, 흡수, 대사, 배설 및 양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 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 PHA, RMACO, KINET, ICS, 인체에서의 양리작용, 부작용 및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 내약량의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입니다. 제2상 임상시험 제2상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양리효과의 확인, 적정 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통상 몇 밀리 평가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한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행해지며 대상 환자 수는 10만 200명 내외이나 향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 수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제3상 임상시험 신약 허가를 위한 최종 단계 제3상은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립한 후에 행해지며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 대조군과 시험 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대상 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만 1000의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합니다. 제4상 임상시험 시험서 부작용 등 검사 연구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신약의 부작용 빈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시판 후 조사 포스트 마이너스 마커팅, 서베일런스, 특수 양리작용 검색 연구, 약물 사용이 이완율 또는 사망률 등에 미치는 효과 검토를 위한 대규모 추적 연구,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검토되지 못한 특수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새로운 적응증 탐색을 위한 시판 후 임상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개발된 신약은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 포스트 마커팅 서베일런스로 꾸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리매김하여 인류 복지와 건강에 기여합니다. 여기까지가 식약처 임상시험 종류 안내이다. 먼저 지금은 공중보건위기 단계 관심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긴급 승인이라는 제도는 명분상 사라졌다고 인정해야 한다.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공중보건의 약품. 코로나19 치료제는 법규상 긴급 승인은 어렵다. 다만 당국의 정무적 책임하에 가능은 하다. 또한 특별법상 예비위기 대응 의약품은 조건부 품목허가도 가능하다. 일상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니 식약처의 일반적 임상 프로세스로 제프티는 진행하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식약처의 수십 년간 이어온 허가 프로세스 제도이다. 그렇다면 제프티의 임상 설계를 비상시가 아닌 일반 상황으로 바라본다. 제프티는 전임상을 건너뛰지 않고 세포 실험부터 동물 실험까지 규정대로 마무리했다. 독성 시험 12주까지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일상을 통해 전임상의 약물 독성에 대한 안전성 또한 확인하였고 전임상 용량에서의 약물 독성을 확인했다. 이상이 문제가 되어 왔다. 회사는 통합 2, 3상이다. 식약처는 아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이 아니다. 회사는 임상 목적이 치료적 탐색과 확증을 섞은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긴급 사용을 위한 임상은 아니다. 라고 최종 작년 12월에 언론 보도했다. 일단 임상 목적에서 양측이 상반되게 맞서 있다. 나는 예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식약처의 비굴한 변명으로 들렸다. 그 당시는 약물 재창출 임상 설계는 긴급 사용을 목적으로 승인하였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당시 비상상황 방침이었다. 허나 제프티 기반 나노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가 없었기에 규제 당국의 준비 부족이나 미비가 알려지게 되면 그 후폭풍이 규제 당국의 신뢰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에서 그런 변명이 나온 것이었다. 일상화 단계이다. 제프티 임상 설계로만 평가해보자. 이 임상 들어가기 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개발팀에 적정 용량 의뢰를 했다. 3상에 적용되는 통계적 유의성 인원인 1000명을 돌려보았다. 전임상 데이터를 입력하여 가상의 PC험자 1000명에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적정 용량 300mg과 450mg이 결정되었다. 이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 현상환이 최경철 교수의 약물 부작용 예측을 위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독성평가시험법 개발 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10년 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독성 부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일반적 식약처의 임상 설명대로라면 제프티는 가상의 PC험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적정 용량과 유효성을 토대로 시간적 이임상을 마쳤다. 중요한 것은 대조군이다. 대조군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 세계가 인정한 니클로사마이드다. 설계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긴급 승인된 약물과의 비교 우위로 긴급 승인을 내주기에 임상 설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다. 만약에 팍스로비드가 긴급 승인이 안 되었다면 코로나 치료제 유망주였던 니클로사마이드의 난제를 극복한 제프티는 긴급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제 긴급 승인이 아닌 순수한 약물 임상 설계로 판단한다면 그동안 전 세계 학계에서 잘 알려진 니클로사마이드의 양리 효과를 바탕으로 약물의 흡수율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제프티 임상은 당연히 조건부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대조군의 니클로사마이드로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니클로사마이드와 비교 임상을 설계한 그대로 평가하여 허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긴급 승인을 바라는 주주나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다 지나간 자리에서 그래도 정식 허가로 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 임상 설계대로 니클로사마이드와 제프티 비교 위로 평가만 하면 범용항 바이러스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와 견줄 시대는 끝났다. 그들 약은 이미 빛바랜 추억일 뿐이다. 제프티를 먼 안목으로 바라보고 지켜주신 주주분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회사나 제프티가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앞으로 회사는 묵묵히 지켜봐오며 응원을 이어온 주주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범용 항바이러제와 범용 항암제, 안티에이징제로 성공해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침묵은 가장 무서운 무기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대다수 침묵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임을 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